이제 비혼의 이제 주요 해석에서 6장 또 7장이 되게 이제 신비주의자와 집단이 이제 이렇게 대부분 나누어져서 있는데요. 우선 6장을 볼까요? 신비주의자와 집단. 자, 내가 정리해 준 것을 보시면은 첫 번째 뭡니까? 집단과 신비주의자. 이 신비주의자를 비오는 메시아, 하나의 그 집단을 구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천재다. 여러분들 사이에는 천재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 집단을 구원해줄 천재들이 많잖아. 우리 김 선생님도 천재시고, 박 선생님도 천재시고, 한 선생님도 천재시고, 다 천재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은 집단이 담는 것이라면, 컨테이너라면 그 천재는 담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담는 것이 천재를 안 담아버리면 그 그릇 안이 텅 비겠죠. 그 집단도 텅텅 비는 깡통 집단이 된다는 겁니다. 천재를 담아내는 집단이라 하죠. 천재를 담아내려면 그 그릇이 크고 튼튼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시시한 사람만 담아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즉 집단과 천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 그 긴장과 갈등을 승화시키면 새로운 창조와 번역의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겠죠? 갈등과 경쟁 관계를 형성시킨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이러냐. 이것은 어쩌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집단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과 맞먹는 힘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집단의 힘이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나한테 또 순환이 돼야 돼. 그러면서 나는 그 집단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그러면서 이제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은 좋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집단 내부에서 변혁자, 개혁가로서의 신비주의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 집단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그게 있으면 또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요. 잘난 척하니까. 시기, 질투, 이제 이런 탐욕들이 이제 그 개혁자를 짓누르고 그러겠죠. 또 그렇지만 이 신비주의자는 집단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왜 그러면 비혼이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느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상담하고 집단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군대는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혼이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냈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된 그런 참 경험에서 나온 거죠. 91쪽 볼까요? 한 10절 보시면은 정신증적 기제는 성장과 삶, 이것은 성장의 동의어입니다. 자,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얘기를 살아남기와 성장은 같은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남기의 연장이 곧 성장이다. 왜? 성장이 살아남기의 연장이다 그랬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비유는 똑같이 한 겁니다. 성장과 삶. 그것은 성장의 동의어입니다. 삶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거의 맥락인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성장과 삶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질적 기제를 다룰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정신증적 기제를 다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단은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공동으로 가야 하는 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체성도 필요하고 일관성도 필요하고 정체성도 필요해요. 관습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칙의 영향, 문화, 언어 등은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그 집단 안에 뛰어난 인물은 천재나 메시아 혹은 신비주의자로 다양하게 불리고 이들을 초종하는 집단 크기 역시 다양합니다. 부적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부적합 그룹이겠죠? 네거티브 그룹. 부적합 그룹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부적합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은 개방성도 없고 변화 가능성도 전혀 없고 대부분 집단이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 집단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그 집단은 망합니다. 학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회는 작지만 인원도 안 되고 작지만 끊임없이 나름대로 천천히 가지만 발전하는 학회가 있어요. 우리 정신분석 학회가 그렇죠?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쭉 봐오면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온 사람들, 한 10년 전에 온 사람하고 지금 온 사람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놀라운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보통 다른 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정말 수준 높은 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숫자로는 발전이 안 돼.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0-야.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인고의 세월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희망이 없다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발전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몇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폼졌다면 아무도 동조를 안 했을 텐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동조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걸 봤을 때 아하, 그동안 성장해 왔구나. 응?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학회를 보면은 계속 그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기서 말해주고 듣는 게 똑같은 수준인 거죠. 어느 사람 수준도 똑같고 그것은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집단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도자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 그 집단이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신비주의자나 천재를 거부합니다. 항상. 왜? 위태위태하니까. 똑똑한 사람 나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부적합 그룹이라고 그러죠. 응?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그룹.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늘 적대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찾은 인재들을 이를 매우 분명하게 이제 인식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는 뛰어난 인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비주의자로 부르겠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 신비주의자의 좋은 예래요. 뉴턴은 신비적이면서도 종교적이면서도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응?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는 자신을 혁명적인 존재로 공표하거나 집단의 법과 간섭, 운명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신비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법, 관습, 문화를 와해시키고 그룹 전체 혹은 일부의 유지체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탄을 받죠. 언제나. 너는 언제나 튀는 놈은 짱돌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거부한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와해시키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뭔가 하나 신앙,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뭔가 의식적이고 바른 얘기하면은 용납을 못하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2단이니 3단이니 해가면서 이제 위험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보수주의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혁신적인 보수가 필요한 거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극단적인 보수보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 그 고대 예언자들은 그 현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늘 갱신하려고 그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려고 그랬지 이거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가 왕이 되거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고대 예언자들을 보면.
응? 그래서 이제 현실 참여적인 개혁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런 그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집단을 와해시키려고 그 신비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집단을 구원시키려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것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흑암의 빗줄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가능하나 이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냐면 흑암의 빗줄기가 용량이 커요. 크고 굉장히 임상적이에요. 임상적이고 그 절차들이 간략하게 잘 돼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그 시간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나는 숫자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그만둘 수 있죠. 그럼 이 집단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단을 살려낼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야 이 집단이 살아나고 이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집단과 신비주의자, 그 집단이 추구하는 사람을 끌고 가거나 개혁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저항감도 있겠지만은 그 저항에 굴복해 버린다든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옛날 것만 다루기 때문에 진부한 것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아는 것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좋을지 몰라요. 아, 내가 아는 얘기 하네.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곧 안 가서, 많이 안 가서 지루해 버리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것도 해야 되지만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퍼내야 되고 그것을 전통과 관련시키고 고민해야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 있는 모임이고 우리 집단이 의미 있는 집단이라면 살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아껴주고 또 하나 집단은 뭐냐면은 항상 새로운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의 생각에 머물러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변화는 누가 인도하느냐? 대체로 새로운 사람이 인도합니다. 주역에서 보십시오. 6개의 괴가 있죠. 그 6개의 이제 그 효가 있는데 그 효가 맨 밑에 1효, 초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상효라고 그러는데 그 초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도권은 2효하고 5효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효하고 다섯 번째 효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은 거기서 잠재 세력은 항상 1번과 4번이에요. 1번은 하효의 그 잠재력이고 그 4번은 상효의 잠재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2번하고 5번은 1번과 4번은 늘 보호해줘야 되고 1번과 4번은 2번과 5번을 보좌하면서 쥐때를 기다리면서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늘 그 주역의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이제 그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로 보살펴주고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신참내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그 집단이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짓이기고 응? 너도 내 나이 들어서 하는 거야. 기다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 이런 집단은 이제 망하기 딱 알맞은 집단인 거죠. 대부분 나라도 망하고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이방원이가 태종이잖아요. 태종. 이성계가 가장 그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정도전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공을 세운 태종을 아들을 안 세웠잖아요. 안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방석이를 세워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 태종이. 그러면 그 짓을 태종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처절하게 슬픔을 맛보고 고통을 맛봤잖아요. 왜? 내가 세자가 돼야 되는데 왜 세자 자리에 밀려났냐고 한에 받쳐가지고 정두리를 치고 다 죽였잖아요. 지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했어. 세종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양령을 안 세우고. 양령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더 똑똑한 왕제가 있었던 거죠. 양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양령대군이. 그래서 양령이 지가 봐도 아버지의 관심이 세자한테 가 있고 그리고
왕제로서는 자기보다 셋째가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양령이가 바보짓 하면서 이제 세상하고 등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 태종의 마음을 읽어볼 때 얼마나 비참할까? 그리고 과거에 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나를 왕을 안 시키고 저 이상한 놈을 왕시키려고 했느냐? 역사가는 둘째 마누라한테 홀려가지고 그 아들 시켰다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이성계가 과연 그런 인물이었을까? 이건 재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성계 잘 모르지만 역사가도 아니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분통과 울분이 그냥 하늘을 찔렀고 다 죽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또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나이 들고 철들어서야 역사의 흐름을 알았고 세상의 흐름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그 다 죽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 세종을 왕으로 시키면서 그 태종의 마음이 사람은 그래서 배워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세자로 책봉될 사람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양령을 시켰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은 안 얻어먹죠. 왕으로서 욕 안 얻어먹어요. 왜? 장남을 세웠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근데 전체를 본 거죠. 왕은 전체의 대리자지 부분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왕은. 동화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의 대리자로 나오잖아요. 왕은 늘 전체를 추구해요. 가족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겠어요. 내가 사실은 양령시켜버리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비난도 안 받고 그냥 스무스하게 갈 일을 잘못하면 자식들 다 때려 죽이고 정말 권력상쟁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왕을 시킬 때는 그 부분적인 것을 희생해서라도 소위 그 조선의 어떤 그 건국의 그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태종이 내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부분을 희생시킨 거죠. 전체를 위해서. 물론 나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계속 내가 이제 그 정도전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보자. 가지고 정도전이가 꼭 나를 많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도전이를 닮았는지 뭐 정도전이가 나를 닮았는지. 아니 나는 내가 그 시절을 갔으면 꼭 정도전 아마 이상 갔을 거다 아마 그런 느낌이 늘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도 읽게 되고요. 그랬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신비주의와 집단. 소위 집단 속에서의 신비주의자, 천재는 외로운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단을 대변하는 하나의 심벌이에요. 그 심벌을 죽여버리면 집단이 죽는 거죠. 그 심벌을 죽여버리면. 그래도 그 이성계는 태종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었기 때문에 안 시켰어요. 근데 태종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 죽일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시켰겠죠. 이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겠습니다만, 그 역사에서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집단의 성격은 그 집단의 신비주의자의 진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집단이. 신비주의적 파괴자나 특정 집단의 방해가 되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비주의자의 파괴력이 행동, 화술, 문학 또는 미학 안에서 표현되면 성취 언어로 확장되고 성취 언어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 성취 언어가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의미 추구가 되고 오에 대한 추구로 나타나는 게 성취 언어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로스타인의 책을 보니까 성취 인간이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확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오를 경험하고 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성취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신비주의자와 집단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은 상징 형성을
붕괴될 수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능으로 여겼다. 그래 놓고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클라인의 이론이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문제가 되는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면 정신증 환자가 항상 상징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신증 환자는 어떤 행동이 분명히 상징적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건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분열자 환자들은 본인만이 믿는 의미예요. 그거는. 그리고 감각적인 의미고 깊이 있는 의미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드라이한 사고죠. 정감적인 사고를 안 합니다. 정신분열자 환자들은 굉장히 말라삐뚤어진 사고를 하죠. 아주 드라이한. 본인이 우리는 어떤 위대한 얘기를 내가 아까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정신분열자 환자들은 지가 위대한 얘기를 하고도 절대 감동 안 받아요. 놀랍죠? 마치 딴 얘기 하듯이 딴 사람 얘기 하듯이 하잖아요. 먼 산 보고. 신기해요. 감정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징적이라고 하고 자기는 놀라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이는 환자가 어떤 메시지에 개인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그것이 어떤 전체성으로 오는 의미를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